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쯤 한양성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최정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벼슬이 높고 재산도 많은 양반이었지요. 집은 북촌 어귀에 있었는데 대문만 해도 사람 키의 2배는 되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행랑채에 사랑채에 안채까지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인들도 20명이 넘었고 집안 살림을 맡은 청지기도 따로 있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하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계속되니 이상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요? 글쎄, 나도 모르겠소.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우는 소리였지요.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였습니다. 억울하다. 살려달라. 그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방방마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안채의 아낙네들도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정승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승은 직접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정승은 귀를 기울였지요. 한참 서 있자니 저 멀리 뒤편 행랑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다.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의 울음 같기도 했지요. 정승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승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어젯밤 소리 들었느냐? 예, 정승날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랑채 뒤쪽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 하인들은 곧바로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구석구석 뒤지고 살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상한 물건도 없었고 수상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정승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귀신인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최정승 댁에 귀신이 나온대.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대. 아무래도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있나 보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정승 댁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귀신이 씌운 거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탈이 난 거라고도 했지요. 최정승은 이런 소문을 듣고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까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누구든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겠다. 정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명한 무당을 불러오라는 이도 있었고 절에서 스님을 모셔오라는 이도 있었지요. 정승은 고민 끝에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요란하게 구슬했습니다.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밤새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굿이 끝나고 무당이 돌아간 뒤에도 밤이 되면 여전히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승은 다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불경을 읽고 연부를 외웠지요.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귀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밤에 혼자 걷기를 꺼려했고 정승의 부인도 날마다 기도만 했지요. 정승 자신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팡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지요. 문지기가 나가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깨끗했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요. 그런데 눈을 보니 흰막이 끼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곳이 최정승 댁이 맞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요.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오셨소? 저는 박점술가라고 합니다. 이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문지기는 의아했습니다. 눈먼 노인이 귀신을 쫓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당신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단 말이오? 눈도 보이지 않는데? 박맹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안 보이니 다른 것들이 더 잘 들리지요. 정승나리께 여쭤봐 주십시오. 문지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으니 안으로 들어가 정승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밖에 박맹인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합니다. 정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사람이 무슨 수로 귀신을 쫓는단 말인가?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지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정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라. 어차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문지기가 나가서 박맹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맹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까지 왔지요. 문지기가 계단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만 박맹이는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정승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정승이 말했습니다. 박맹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정승날이 박점술가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시오. 정승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맹이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귀를 기울였지요. 집이 참 크군요. 그리고 박맹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불안하게 들리는군요. 정승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귀로 듣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면 숨을 깊고 고르게 쉽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면 숨이 얕고 빨라지지요. 지금 이 지방 곳곳에서 그런 숨소리가 들립니다.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소. 우리 집에 요 몇 달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소. 밤마다 곡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모르겠소. 박맹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십니까? 행랑채 뒤쪽인 것 같소.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소. 오늘 밤 제가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정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 눈먼 노인을 보내는 게 괜찮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박맹인의 표정은 의연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박맹이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인들은 박맹인을 행랑채 뒤편 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는 쓰지 않는 곳이었지요. 곡소리가 가장 가까이서 들린다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십시오. 하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아무도 오지 마시오. 제가 혼자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인은 불안한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박맹이는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초 한 자루만 켜져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박맹이는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박맹인의 귀에는 또렷했지요. 누군가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맹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다. 낮고 처량한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살려달라 억울하다.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바로 방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맹이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귀를 더 기울였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로구나. 박맹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흔들어서 내는 소리였지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박맹이는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니 밖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멈췄지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박맹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맹이는 지팡이를 짚으며 소리가 멀어진 방향으로 걸어갔지요.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는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맹이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방 안에서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미있군. 박맹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정승이 직접 박맹인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정승이 물었습니다. 박맹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뭘 알아냈소? 귀신은 없습니다. 정승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럼 그 소리는 뭐란 말이오? 박맹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귀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안에 누군가 밤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었고 발소리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박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한 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승은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집안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자가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날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오늘 저녁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사랑채에 모아주십시오. 하인부터 청지기까지 모두요. 저는 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박맹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정승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사랑채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인들, 아낙네들, 청지기, 심지어 부엌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모두 나왔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다들 모이라는 걸까? 혹시 귀신 일로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보지. 정승은 대청마루에 앉았고 그 옆에 박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맹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향해 서 있었지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모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박 점술가께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체요? 귀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박맹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이 집에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맹인을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목을 떨고 목소리를 낮춰서 귀신처럼 들리게 한 것입니다. 한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박맹이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향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박맹이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가 밝습니다. 사람마다 숨소리가 다르고 걸음걸이 소리도 다르지요. 어젯밤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와 발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박맹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걸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모두 차례대로 나가거라.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나이든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박맹인 앞에 섰지요. 박맹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분. 두 번째는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역시 박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차례차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맹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지요. 그렇게 10명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듯 했지요. 박맹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맹인 앞에 섰습니다. 박맹인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숨소리였지요. 박맹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입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청직이었습니다. 최정승 댁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40쯤 되었고 정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맹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어젯밤 제가 들었던 그 숨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같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발을 살짝 끌면서 걷습니다. 오른쪽 발을 말입니다. 청지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는 어렸을 적 다친 다리 때문에 오른쪽 발을 약간 끌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정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청지기, 이게 사실이냐? 청지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마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정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청지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예. 제 동생이 저번 달에 장사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서 청지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맹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집에서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일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귀신 소동을 일으켜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물건을 빼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리댁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귀신을 무서워하며 밤에 돌아다니지 않게 되면 그때 몰래 은 항아리를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정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맡겼는데. 청지기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정승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박맹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청지기를 벌하시는 것은 나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오? 청지기, 당신은 정말로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아직 훔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박맹인은 정승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혹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정승은 박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내가 아니라 범인을 감싸고 있소? 박맹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는 평생 나리를 위해 충성하며 살 것입니다. 정승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청지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청지기. 예, 나리. 너는 나를 배신하려 했다. 그것도 내가 그토록 신임했던 내가 말이다. 청지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점술가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너는 아직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생을 위한 마음이었다 하니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겠다. 청지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정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조건이 있다. 첫째, 내 동생의 빚이 얼마인지 내게 말하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청지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리 정말입니까? 그렇다. 대신 둘째 조건은 이것이다. 너는 그 돈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라. 내 봉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말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할 수 있겠느냐? 청지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정승은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승은 박맹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점술가, 당신 덕분에 집안의 문제를 해결했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박맹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오. 다른 무당이나 스님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밝혀냈소. 참으로 놀라운 재주요. 박맹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진실도 그렇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오. 자, 이리 오시오.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려야겠소. 정승은 박맹인을 안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지요. 박맹인은 정승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승이 물었습니다. 박점술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소? 박맹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눈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습니다. 귀로 더 많이 듣게 되고, 코로 더 많이 맡게 되고,
손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 숨 쉬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것들을 귀에 깊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것이군요. 박맹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시오. 내일 아침 떠나셔도 늦지 않소. 감사합니다. 박맹이는 준비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맹인이 떠날 준비를 하자 정승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이것을 받으시오. 당신께 드리는 사례금이오. 박맹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돈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받으시오. 당신은 우리 집의 평화를 되찾아 주셨소. 박맹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 돈을 저 대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들, 병든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말입니다. 정승은 놀랐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승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오. 알겠소.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박맹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승은 직접 박맹인을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지요. 청지기는 특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맹이는 청지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앞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박맹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정승과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정승 댁에는 다시는 귀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10년 뒤에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승에게 더욱 충성했지요. 정승도 그날 이후로 집안 사람들을 더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맹이는 그 뒤로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가 나타나 해결해주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한 눈을 가진 맹인이라 불렀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맹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지요. 둘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용서와 기회를 주는 것이 때로는 벌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셋째, 어려움은 약점이 아니라 다른 강점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일 아닙니까? 눈먼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탐욕, 두려움, 불신 그런 것들이 진짜 귀신이 아닐까요? 박맹이는 그런 마음속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